안녕하세요. 무비건조 시즌3 단독 콘텐츠 시리즈 드디어 제가 등판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주성철의 무비건조다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첫 테이프를 끊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이화정 기자가 먼저 엘비스로 이 바즈 루만 감독과 오스틴 버틀러 배우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에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정말 야심차게 기획을 해봤고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와 음악 세계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 헤어나올 수 없는 해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클래식 전문가이신 넘사벽 전문가 김나희 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평론가 김나희입니다. 게다가 오늘 또 특별히 그 헤어질 결심의 송설에 탕웨이 의상을 또 입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모 브랜드에 있는 옷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그 박찬욱 감독님과의 어떤 첫 만남이라 그럴까? 그 박 감독님과의 어떤 인연의 시작 같은 것도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을 2013년 5월에 스토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처음으로 월간 객석에 실렸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박 감독님과는 그 따로 뭐 약속을 하지 않으셔도 공연장에서 굉장히 자주 마주치신다고 들었어요. 그냥 서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공연장 로비에서 뵙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뭐 그럴 때 뭐 어떤 얘기를 좀 나누시나요? 인터미션 때 말러처럼 긴 공연 같은 거를 듣게 될 경우에는 좀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공연장이 많이 다니는 콘서트 고어들끼리 음식을 좀 나누거든요, 언제나. 네, 그래서 조금 단 것을 박찬욱 감독님이 단 거 드신다고 해가지고 박찬욱 네네. 휘핑크림 막 올라가요. 그렇진 않으세요. 굉장히 깔끔한 음식,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 뭘 안 남기고 사라지는 음식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시고 올드보이 때도 짜장면 안 하시고 만두로 하셨었잖아요. 이게 먹는 모습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그 공연에서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막 기립박수를 치시거나 그럴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정신없이 친다거나 마스크가 막 젖을 정도로 운다던가 펑펑 운다던가 뭐 거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감각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울보는 좋은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말러라는 존재 자체를 또 모르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헤어질 결심에서는 바로 그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사악장이 쓰였고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제 박 감독님과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나누실 때 어느 정도까지 쓰신다는 걸 좀 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아다지에토를 쓰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으셨고 먼저 물어보셨던 질문은 어떤 공연이 가장 좋았고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고 이런 걸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딩 중에서는 누구 걸 가장 좋아하고 많이 듣는지 요즘에 뭐 어떤 레코딩으로 갈아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러에게 빠져드신 좀 계기가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말러 덕후가 되었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불가해한 지점이라서 아직도 그 지점을 탐색하려고 계속 실황 말러 공연을 다니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말러를 들으면 제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던 지점들을 그걸 음악으로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고 언어로 표현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벅찬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말러를 듣기 위해서는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른 도시 가고 다른 나라 가고 뭐 한 달 동안 코스를 짜서 그 코스에 맞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지금도 이제 김나희 평론가님께 약간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제가 이제 시네21 당시 그 편집장으로 있을 때 바로 그 옥자의 촬영 감독이죠. 다리우스 콘지 촬영 감독과의 인터뷰를 성사시켜 주셨고 또 굉장히 긴 인터뷰를 또 해주셔가지고 그 해 가장 조회수가 높고 반응도 좋았던 그 기사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다리우스 콘지 촬영 감독과 인터뷰가 성사되는데도 이 말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약간 어떤 사연이죠? 네. 말러의 생일날 제가 이 인터뷰 수락을 들었었고요. 생일. 네, 잠깐, 생일 당일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일도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7월 7일입니다. 1860년 7월 7일 출생한 구스타프 말러입니다. 며칠 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날 뭐 특별히 하신 거라도. 당연히 케이크 먹었어요. 그럼 그 불은 누가 끄나요? 제가 끄죠. 다 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로 덕후시네요. 네. 아무튼 네, 얘기 이어서 말씀드려보자면 그때 당시 이제 봉준호 감독님을 통해서 다리우스 감독님의 연락처를 제가 직접 받았고 섭외하는 요청을 이제 공들여서 보냈고 거절을 당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미디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굉장히 완강한 거절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럽잖아. 아시잖아요. 그렇죠. 섭외했는데 안 됐을 때 며칠이 지나서 이틀, 3일이 지나니까 말러 생일이었습니다. 말러를 한번 저 혼자 들은 상태로 혼자 에너지를 받고 이제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상태라서 뭔가 평정을 찾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의 이제 거절을 다 알겠고 오늘 말러 생일이라서 말러를 내가 들었는데 예술은 아름답고 참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고 당신이 했던 작업들 역시 그러했다라고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바로 그 아이메시지가 헤어질 결심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말러를 좋아하나? 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갑자기 몇 번 들었지? 누구 지휘자 들었지? 누구 뭐 들었지? 이렇게 막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실시간 답변이 계속 오가면서 그렇게 해서 뭐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말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 그러면 20세기 초반까지는 조성 음악이라고 해서 이제 조성 안에서 음악이 존재하다가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점점 새로운 음악, 무조 음악들이 나오는데요. 말러는 조성 음악에서 마지막 작곡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세계를 음악으로 구현하고 싶어 했냐면 영화에 쓰인 5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작곡한 6번 같은 경우에는 타악기 주자가 그 커다란 나무 망치를 탁 하고 내려놓는 그 소리가 음악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당시의 소음 혹은 음악이 아니라고 간주되던 소리까지 자신의 재료로 삼아서 획기적이네요. 네, 그렇죠. 음악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현하는 데 활용했던 그런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작곡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헤어질 결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나누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 헤어질 결심의 스포일러가 거의 뭐 통째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음악 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딥하게 대화가 오갈 텐데요.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3번 정도 봤는데도 여전히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아직 더 보셔야 돼요. 네, 한 8번 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몇 번 보셨어요? 말러의 9개 교향곡처럼 9번 봤습니다. 오, 네. 그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뭐 심리 같은 것들이 정말 그 음악과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 헤어질 결심의 이제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혜준의 사랑인데요. 네. 정말 혜준이 경험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혹은 현실에 존재하는 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하고 깊은 감정인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사실 구스타프 말러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네. 그가 40 돼서 나이가 40쯤 돼서 정말 장출혈이 심하게 와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후에 만난 여인이 알마 신들러입니다. 19살 어린 너무나 아름답고 재능이 넘치고 빈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말러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그 사랑에 빠질 때 누구한테 반했을 때 그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이잖아요. 저는 박해일 배우가 그 생동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작품에서. 그 사는 것 같이 내가 산다라는 그 느낌을 말러도 느꼈었던 것입니다. 5번을 쓸 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 좀 종합을 해보면은
그 혜준과 좀 말러를 비교를 해보면 그 혜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닥친 그 사랑, 송설애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말러에게는 알마 신들러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어떤 인생에 정말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죠. 네. 그럼 이제 5번 교향곡 중에서 그 사악장에 쓰였는데요. 사실 영화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 혹시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첨단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런 방송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잠시만요. 이게 왜 지금 뭐 카톡 보내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느립니다. 러닝타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느립니다. 이만큼 느린 레코딩이 정명훈, 카라얀 이렇게밖에 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또 특히나 이 곡은 또 시네필들 사이에서는 그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베니스에서의 죽음, 그 도입부에 이 배를 타고 올 때 그 베니스의 풍경과 함께 겹쳐지는 곡이어서 네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예, 또 박찬욱 감독님이 또 워낙 또 비스콘티 팬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사실은 그 곡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도전이자 야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잠깐 멈추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비스콘티가 이 베니스에서 죽음이 71년, 72년, 50년 정도가 지났는데 비스콘티가 이 말러에 빠져서 어떤 상황에서 창작하는 사람이 이런 곡을 써낼 수 있을까를 좀 상상해서 만들어낸 영화잖아요. 어떤 아름다움을 목격하면 말러의 아다지에토 같은 곡을 쓸 수 있을까를 사실 찾아간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이런 영화가 필요했었죠. 아다지에토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고 사람들이 아직 말러의 진가를 다 알지 못했고, 그런데 정말 우후죽순처럼 너무나 많은 레코딩이 범람하고 있는 이 2020년도에는 저는 비스콘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치 이 음악이 내 전담 영화 음악 작곡가가 작곡을 해낸 그런 음악인 것처럼 사용한 박찬욱 감독의 방식이 저는 이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다지에토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도 저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아다지에토가 딱 구체적으로 번역되는 또 한국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매우 느리게인 아다지오보다는 빠르게 라고 하는 그 명칭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속도라고 하는 그 아다지에토를 쓰면서 사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적인 리듬하고 약간 결부가 되는 느낌이어서 그 아다지에토를 쓴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연출자로서 이 영화 전체 어떤 호흡이라 그럴까? 그것과 맞추는 굉장히 그것도 참 재미있는 지금 말씀이신데, 말러가 이 사악장의 아다지에토라고는 했지만 악보를 들여다보면 악보 맨 앞에는 그 빠르기 악상을 제아 랑잠, 또 매우 느리게라는 도거를 썼습니다. 맨 앞에 이제 들어갈 때는 그게 써 있어요. 벌써 이 제목과 이 빠르기 지시어가 충돌합니다. 이상하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말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리듬의 그 감정의 리듬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내가 언제 이거 칼답을 할지, 10분 있다 답할지, 좀 이렇게 안 읽고 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리듬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 당시 말러도 알마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대신 악보에다가 그 복잡 다단한 심경을 표현해낸 게 아닌가. 알마 신들러는 그 당시에 계속 익십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이 아다지에토 악보를 알마에게 보냈고, 사실 말러가 나름 혼자 붙였던 가사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시적인 가사가 있고, 그리고 알마 앞에서 말러가 직접 피아노 버전으로 다 쳐줬다 그래요. 근데 너무나 절절하게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알마가 이 러브레터와도 같은 아다지에토 악보를 받아보고 약간 알겠다, 예스 하는 식으로 그 수락했다라는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감미로운 곡이고 상황인데, 사실 헤어질 결심에서 쓰인 또 이 장면을 보면
또 한 번 또 이상하기도 해요. 그 말하자면 이 등산을 즐기는 남편이죠. 그 남편이 사실 또 집에서는 또 폭력 남편이기도 하고 그 남편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또 등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이 음악을 쓴 건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저는 궁금하긴 했어요. 등산을 하는 상황이 절대로 음악을 듣기에 이상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미끄러운 그 바위를 올라가는 와중에 아다지에토를 듣는다? 저는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 음악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 방송에서 기도수 TV에서 나는 이렇게 말러를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전시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 구독자들에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좀 고상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취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저의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렇게 음악을 사용한 것 자체가 뭔가 박찬욱 감독님 어떤 특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비무비 정서라 그럴까? 약간 풍자적인? 예, 그런 것도 조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다지에토에는 관악기가 전혀 쓰이지 않았고 타악기도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현악기만 존재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혜준이 그 138층 오른 층계를 발견했을 때부터 아주 그 타악기 소리가 들리면서 어떤 긴장감을 자아내거든요. 아다지에토에는 없는 요소를 가지고 영화 음악으로서 사용을 해서 오히려 하나의 연결된 영화 음악을 쓰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가장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이번 작품에서는 그 혜준과 설의 그 입맞춤이 아니라 숨맞춤이라는 표현이 쓰였을 정도로 이렇게 미세한 소리가 예. 있죠. 아주 미세한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관악기하고도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죠. 클라리넷 소리라든가 뭐 플룻이나 바순 같은 소리가 이제 사람의 호흡을 담아야지 소리가 나는 악기이기도 하고 그 호흡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악기 소리인데 말러의 음악을 일부를 썼지만 그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영화에서 다 구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악기로 약간 옅은 숨소리를 표현하는 여러 장면들 중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진짜 그 숨을 맞추는 장면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장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몸이 가까워지지 않지만 가장 가까워지는 경지를 이렇게 영화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던 가장 에로틱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 전반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숨소리 같아요. 설애가 혜준을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설애도 약간 그 호흡 소리가 나고 혜준도 계속 숨을 참거나 혹은 숨을 들이쉬거나 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반대로 그 설애와는 숨 맞춤이 되는데 부인과는 같은 침대에 바로 옆에 누워 있는데도 그 숨을 맞출 수 없죠.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결국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점을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엔처 관람을 할 때 아주 큰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언어 유희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설애가 피웠던 담배 냄새가 그 혜준에게 배어가지고 그 혜준에게서 이제 담배 냄새가 나니까 그 이정현 배우가 바로 또 피웠네 피웠어 라고 그쵸.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 그것도 등을 때리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담배를 피우다라는 것과 바람을 피우다라는 행위가 또 약간 겹쳐지기도 해서 그런 식의 언어 유희도 되게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부인이 발견한 것은 혜준이 듣지 않던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죠. 낯선 음악을 들으면서 낯선 냄새를 피우는 나의 남편. 그때 이미 뭔가 촉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작품에서는 박혜림의 목소리 자체가 어떤 하나의 악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거의 성악가들의 어떤 목소리 정도의 역할을 저는 하면서 후반부에 이제 엔딩을 박해일의 목소리와 파도 소리가 해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굉장히 이제 대척되는 지점에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날카로운 총소리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총을 물론 형사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지만 사실 말러가 타계하고 나서 세계대전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총소리가 어떻게 보면 참혹한 20세기 인간 문명을 대변하는 소리가 아닐까? 그리고 끝은 파도 소리라는 것이 자연의 소리잖아요. 그런 문명과 자연을 이렇게 좀 크게 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소리의 느낌이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그 작품을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수 3부작이라고
이라고 얘기하는 작품 이후에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또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박찬욱 감독의 한여 3부작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오, 네. 근데 또 이제 김나혜 평론가님께서는 또 굉장히 또 독특한 시선을 또 말씀해 주신 게 중력 3부작 네. 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그리고 박쥐에 이어서 이 헤어질 결심에서도 중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에서는 우리가 과연 중력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물었었다면 박쥐에서는 뱀파이어라는 다른 종을 가지고 와서 하강만 할 수 있고 상승은 못하는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런 존재를 보여줬었고 중력을 이용해서 남편 기도수를 이제 보냈고 산에서 그리고 서로를 끌어당기고 당기는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박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이전 영화들 얘기로 좀 살짝 들어가 보자면요. 박쥐에서 이제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이 상현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 연주하는 그 바로크 리코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박쥐를 처음 이렇게 영화관에서 봤을 때 그 연주를 들으면서 바로크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관조하는 듯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드라마틱하고 서사가 느껴지면서 노래하는 듯하게 왜 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들었어요. 결국 욕망으로 들끓는 뱀파이어가 되는 신부가 되는 현상현은 바로크 리코더를 그렇게 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보고 나니까 이 해석이 맞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 박찬욱 감독님 영화 속의 인물들은 언제나 이 자기를 옥죄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남자에게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는 이 설회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감정이란 사랑이란 얼마나 깊은 것일까? 저는 그 마음은 저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이 깊은 감정, 인간이 인생에 한번 느껴볼까 말까 한, 경험할까 말까 한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라도 이것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만날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작품은 어떤 숫자의 의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38층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인 138분하고 겹쳐지기도 그쵸. 하거든요. 이 연출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138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춘 것도 저는 굉장히 뭐랄까 되게 놀라운 지점. 저는 약간 귀여운 장난같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경찰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뭐랄까 이렇게 사건 파일이라든가 어떤 날짜 같은 것들을 좀 집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점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네, 저는 더 낭만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과 출신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했던 그 와이프가 우리 16년 8개월 동안 좋지라고 했을 때 뭘 이랬던 남자가 설애를 만나고 나서는 만난 순간부터 그 날짜를 하루하루를 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다른 존재가 되는 어떤 화학적 변화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 진짜?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매번 향수를 다른 걸 뿌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설애가 자신의 상처를 이제 그 반창고 떼고 혜준이 방수포 갖다 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향수를 한 번 더 뿌려서 이렇게 훅 불잖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저 향수 뭘까? 뭐라서 저렇게 그 이후에 정말 혜준이 숨을 들이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저 향수 뭘까 해서 사실 감독님께 여쭤도 봤어요. 근데 뭐라고는 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파도 소리가 많이 났으니까 바닷가 냄새 같은 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절에서 서로 북쳐주는 장면이 너무 좋아서 향 냄새 같은 향수나 뭐 약간 좀 숲이나 산을 느끼게 하는 향수라든가 해서 조금 특별한 이름이 각자 다르고 향이 다른 거를 매번 다르게 하고 이제 극장에 갔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 매번이 다 다른 영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더 지나서 이제 4D가 된다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후각이라든가 촉각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왜 말러가 그 커다란 나무 망치를 쓴 것처럼 감독님도 이제 보이지 않는 향과 그 어떤 촉감 같은 거, 뭐 탕웨이의 그 벨벳 치마라든가 그 허벅지를 보여줄 때 치마가 벨벳이고 재워줄 때 위에 그 옷도 앙고라 털 스웨터잖아요. 당장 만지고 싶은. 역시 그 9회차 관람을 하신 분의 어떤 내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계속 이렇게 보면서도 또 보고 싶다. 네. 그리고 역시 보는데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김나희 평론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정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확실히 그 박찬욱 감독님 어떤 영화의 어떤 의미랄 그럴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음악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뭐 혹시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저는 이런 영화를 살면서 보지 않는다면 말러뿐만 아니라 누벨바그 이후에 모든 거장들의 흔적이랄까? 영화사적으로서의 어떤 성취도 이 한 편 안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시고 나서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찬욱 감독님이 그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걱정되네요. 이거 좀 약간 사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 책을 이제 출간하고 나서 제 인터뷰집을 보신 다른 출판사에서 뭐 말씀하신 김에 꺼내시죠. 네. 네.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예술이라는 은하에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책인데요. 이 책에는 뭐 박찬욱, 봉준호 그리고 뭐 정명훈, 백건우는 물론이고요. 또 철학자인 알랭 바디우, 또 이제 벨기에 출신의 지휘자죠. 필립 헤레베헤 등 정말 우리 시대의 어떤 위대한 예술가 26명의 인터뷰가 이렇게 실려 있는 책인데요. 사실 그 이 책을 박찬욱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볼 수가 없었을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왜냐하면 이 은하에서라는 제목의 은하라는 단어를 제안을 해주셨고 직접. 그리고 이 표지 컬러도 색깔도 또 저에게 인쇄소에 가서 직접 이 컬러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지 이게 정말 원하는 컬러가 구현이 된다라고 출판사 역사상 제가 최초 저자였습니다. 인쇄소에 간. 거의 뭐 편집자 아닌가요? 그 정도면? 아니 출판사를 하셨어도 굉장히 대성하셨을 거라는. 편집자님 인쇄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책 제목부터 뭐 책 표지 디자인까지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알라딘은 예스24에 떴을 때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이제 확인하는 편이죠. 제 책을 구독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책 5권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할 생각인데요. 박찬욱 감독님의 추천사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추천사를. 낭독의 밤 시간입니다. 네. 과장 없이 말하건대 김나희는 음악회장이나 영화관에서 순전한 감동의 충격을 못 이겨 기절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추천사가 있고 감독님의 인터뷰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읽으신다면 헤어질 결심과의 접점도 이제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댓글 잘 남겨주시면은 5분을 뽑아서 이 책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이시죠? 네. 구독. 지금까지 이제 무비건조 4명이 모여서 할 때 막 구독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구독 이렇게 하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